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인남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을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의 독법을 읽을 때 중요한 나라들이 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추적해야 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내에 있는 사우디나 이란이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역외에 있는 미국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의 중동 지역 정치 질서에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 미중 경쟁이 보다 가시화되고 그것이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펼쳐지면서 중동에서도 그 여파가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 대한 관심의 변화, 그리고 중동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것이 중동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학관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미국의 역사를 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짚어보죠. 2001년 9.11이 터졌고요. 9.11은 단일 패권,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이끌고 있던 미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자기 영토 밖에서, 안에서 전쟁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요, 현대에서는. 그러다가 가장 평온한 가을날, 미국의 중요한 도시인 뉴욕에서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 그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자국의 민항기가 와서 충돌하면서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은 전쟁에 많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양차 대전을 비롯해서 6.25, 그리고 걸프전, 이라크전, 무엇보다 베트남전, 여러 전쟁에 참전을 했었지만 그 전쟁이 공포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와 싸우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그 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막대한 전비가 투여됐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싸우는지 알았고 그 배경과 맥락과 현황을 잘 업데이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쟁을 수행했고 그렇게 큰 공포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9.11이 벌어졌던 그날 아침은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본토에서 하게 된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네오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9.11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다시 제2의 9.11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초에 그 당시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소위 부시 독트린의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2001년 10월에 이미 시작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서 본격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2003년 3월 20일에 이라크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규정했던 그 테러리스트들, 악의 축으로 저희가 보통 규정을 하는데 그것은 이란과 이라크와 북한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소위 Axis of Evil이라고 불리는 이 세 나라는 WMD, 즉 대량 파괴 무기의 의혹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9.11의 주범이었던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와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포갑적 정권이라고 하는, 즉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가 되었고 이라크 전쟁이 그 첫 타겟이 되었습니다. 네오콘들은 소위 민주평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론에 근거해서 중동 지역이 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정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평화로운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중동이 민주화되는 길밖에 없다. 즉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 지역을 민주주의로 이끌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당시 사담 후세인 독재 정부를 민주화시키겠다고 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카불에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호기롭게 들어갔던 것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원했던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탈레반 정부를 실각시키는 것도 금방 이루어졌었습니다. 즉 무력으로 어떤 특정한 적을 없애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쉽게 달성할 수 있었지만 적이 없어진 그 권력의 공백 상태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고 그 국가 건설의 실패로 인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만 간단히 살펴보면 2011년경, 즉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8년, 이라크에서 미국은 약 5천 명에 가까운 미군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1조 달러 가까운 전비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고 바라는 세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소수 수니파였는데 그 수니파 정부를 무너뜨리니까 다수였던 60% 인구에 달하는 시아파가 이라크를 장악하게 됐고 그 시아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접해 있는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8년 가까운 전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국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어떻게 그 이라크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지지 않고 탈바꿈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주적이고 가장 위험한 나라인 이란과 더 가까워지느냐. 그럼 우린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던졌을 겁니다. 이란의 동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 말에 철군했으니까요. 2001년 10월 7일에 시작해서 만 20년 동안 전쟁을 했고 미국 역사상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전쟁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목표는 카불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아름다운 세속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엔 나토군도 들어왔고 미국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도 들어가서 일정 부분 기여한 전쟁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2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필두로 유럽의 주요국과 한국, 일본까지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뭔가 좀 변화시키면서 탈바꿈해서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작년에 충격 가운데 목도했듯이 카불은 다시 탈레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동 이슬람권,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원했던 민주주의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토양 자체가 소위 서구식 세속적 민주주의가 이곳에 뿌리내리기가 과연 쉬울까에 관한 그런 고민과 회의감들이 퍼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면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한 것이 맞는가? 계속해서 시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그 비극적 사건을 마주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 다음 정부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다 중동에서 발을 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피봇 투 아시아, 즉 아시아로 간다.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미국은 할 만큼 했고 사담 후세인 무너뜨렸고 탈레반 무너뜨렸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만의 정치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민주주의 하겠다고 더 개입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오히려 우리에겐 앞으로 부상하는 미래의 넘버 2 그런데 뭔가 좀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어긋나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많은 자산을 또는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게 됐고 이것이 아시아 리밸런싱, 아시아 재균형의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오바마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갑자기 중동에서 발을 빼게 되면 중동은 정말 지옥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왜? 항상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 안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갈등 관계의 행위자들이 서로 싸움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파장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동의 주요 국가들, 나름대로 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역 패권 경쟁 국가들 몇 나라들끼리 밸런스 오브 파워, 다시 말해서 세력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동 지역에 그나마 완전히 붕괴되고 지옥도가 펼쳐지지 않는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사실은 가장 그 지역 패권을 겨룰 만한 정도의 인구, 또 국가 수입, 그리고 국가의 어떤 능력들을 따지고 보면 한 세 나라 정도가 잡힙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또 튀르키예, 터키가 그 정도 규모로 중동에서 패권을 겨룰 만한 나라들인 것이죠. 이 세 나라는 공교롭게도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항상 사우디 편을 들면서 이란을 배척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소위 정상 국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2015년 7월 14일에 있었던 JCPOA, 풀어서 쓰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즉 이란 핵 합의를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순간 중동은 핵 도미노로 바뀌어나가면서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란의 핵 야욕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란 핵 합의를 만들어냈던 이유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중동을 분탕질하면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핵 도미노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란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주로 그 걸프 왕국에게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죠. 항상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런 걸프 보수 왕정의 편인 줄 알았는데, 가장 적대적인 혁명 세력인 이란을 끌어들이면서 이란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렸던 구상은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란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란이 선한 나라로 탈바꿈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만약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란이 치고 나가면 미국으로선 군사 개입을 통하든 뭘 하든 막아야 되는데, 또 다른 전쟁을 벌이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많이 소진이 됐다. 전쟁은 옵션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외교밖에 없고, 외교적 그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제재를 통해서 이란이 일정 정도 국제사회와 조응하게 만들어주는 그 틀을 짜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한 것이 바로 2015년의 이란 핵 합의였습니다. 미국이 그렸던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10년 정도, 15년 정도. 이란 핵 합의, JCPOA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란이 핵 개발을 일단 그 상태에서 중지시키고 농축 우라늄 수준을 낮춰놓고 그것을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그 사이에 제재는 다 풀어졌고, 그 제재를 통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서구의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란의 저 강고한 이슬람 혁명 체제는 무너질 수도 있다. 체제 변화, 형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10년의 긴 호흡을 가지고 가자는 게 바로 이란 핵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딜 자체가 잘못됐다. 이란은 10년, 15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워싱턴의 보수적인 조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딜을, 이 이란 핵 합의를 3년 만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재가 다시 복원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서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정 부통령으로 만들어냈던 이 딜을 지금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재협상을 지난 1년 넘게 비엔나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행정부별로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미국은 중동에서 사실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리고 안보를 지원해 준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개입을 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일종의 큰형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개입의 피로도가 증대하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프쇼어 밸런싱, 즉 역외 균형자로 만족하겠다. 역 내에는
고만고만한 세 나라들끼리 비록 적대적이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가 그냥 적대적으로 균형 상태를 만들어 놓기만 해도 사실은 중동은 계속해서 평화의 모드는 지속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화가 아니라 세력 균형의 그 민감한 그 섬세한 균형 상태에서의 하루하루 주어지는 평화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빠져나간 그 힘의 공백 상태를 러시아가 들어와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전역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이전인 2014년부터 시리아의 또아리를 들고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시리아 내전 상태인 내전 상태 시리아의 소위 정부를 대표하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구의 75%가 반군에 속하는 수니파인데 소수인 알라위파 대통령인 아사드 대통령을 러시아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란군들 또는 저항 세력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데 러시아가 정부군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국가들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을 드는 게 맞나? 바로 푸틴 편을 드는 게 맞겠다. 왜? 독재자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존재감이 별다른 군사작전을 하거나 엄청난 재원을 투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벌어졌던 사실은 사우디와 이란 진영론에서 진영론을 읽기 위한 하나의 미국의 배경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동을 잠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은 고래로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의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초록색 부분, 즉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위쪽 페르시안 걸프라고 불리는 이 걸프 해역을 넘어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가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강고하게 지켜주고 지난 1945년부터 최근까지 2차 대전 이후 냉전기 또 탈냉전기, 즉 2차 대전 전후 처리 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안보의 교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틀로 강고한 우방 체제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아라비아 반도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란은 핵 개발 의혹과 함께 조금씩 파워를 넓혀 왔습니다. 잘 보시면 옆에 지금 빗금친 곳이 있는데요. 이 빗금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경합 지역을 상징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것은 경합 지역이라기보다는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 나라들은 전부 시아파들이 이라크는 아예 전 국민의 다수가 시아파고 시리아는 다수가 수니파인데 소수 집권 세력인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드 대통령이 시아파의 변종인 알라위파고 레바논은 실질적인 권력에 다가가 있는 헤즈볼라가 역시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고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요새 가장 여러분이 주목하실 만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예멘입니다. 예멘도 원래 수니파 국가인데 예멘의 가장 강력한 반군인 후티라고 불리우는 반군이 바로 시아파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의 안보 지원이 점차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이 전부 다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이란에게 둘러싸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란은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파흐레비 샤를 즉 국왕을 날려버리고 이슬람 혁명 공화정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혁명 수비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달성한 이 혁명 이념과 그 사상과 혁명을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로 확산시키는 것을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히 수비를 하는 방어자로서의 군이 아니라 저렇게 이란 주변 국가들에 쭉 퍼져 들어가서 세포로 침투하고 민병대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을 이슬람 혁명 사상으로 뒤집어서 공화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이란의 저런 영향력 확대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랍 걸프 아랍의 산유국이자 가스 생산하는 카타르는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미국에 대한 불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적절한 안보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란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을 가름하는 새로운 다른 진영을 탐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미래 군주로 그 권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아버지 시대에 자기 아버지 살만 국왕이나 또 그 삼촌들, 선왕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과 함께 움직였던 데 대해서 이제 자기는 새로운 3세대 국왕의 직위를 증비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옛날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봐라, 미국이 떠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미국과 석유를 공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미국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패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까지 유지해 줬는데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셰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석유 시장 판도를 흔들 뿐만 아니라 이란과 핵 합의를 하면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이란을 정상국가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무함마드 빈 살만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2월 14일에 당시 수에즈 운하에 정박해 있던 USS 퀸시라고 하는 미 해군 함상에서 당시의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킹 압둘라지즈 이븐 사우드라고 하는 사우디 초대 건국의 국왕이 만납니다. 이때는 얄타 회담 끝난 지 3일 후에 바로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건국한 지 채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꼭 끌어안으면서 품어 안으면서 함께 가자. 너희는 석유를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라. 우리는 너희에게 안보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지난 70여 년 동안 양국 간에 맺어왔던 사실은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중세적인 이슬람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새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여성들은 아예 운전도 하지 못했고 여전히 태형이 존재하고 있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굉장히 중세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슬람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통치 이념을 시연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194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깝게 중동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멀리 할 수는 없고 여전히 함께 가야 될 친구이긴 하지만 그 행태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래 군주라고 등장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20년에 백주의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왕실,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비판적인 어조의 글을 쓰던 자말 카쇼크지라고 하는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의혹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판인데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백주의 언론인을 살해하는 그 미래 군주가 그 배후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길을 들이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발신했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후반의 젊은 미래 군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아니 미국이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결국은 일합을 겨룬 게 지난 7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던 걸프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의 일종의 그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러시아 제재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석유를 조금 증산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휘발유 값도 좀 안정시켜야 백악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푸틴과 협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중동의 판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케이스가 바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미국과 절연할 수 있는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버릴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90년 동안의 왕국의 역사 속에서 사우디 아람코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와 회사와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그 국가의 틀 자체가 무엇보다도 안보망이 미국과 강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체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의 수많은 주요 인사들, 왕족과 귀족의 인사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빼서 옮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절연을 감수한다고 하는 것은 왕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역시 지금 이란이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고 튀르키예 역시 나토 동맹국이지만 미국과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반대 진영,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중동에 발을 디딜 교두보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품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이란과 튀르키예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고전적인 우방의 축이 흔들리게 됐을 때 이란이 사실은 핵 합의를 통해서 조금 정상국가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행보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란의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매우 보수적인 인물인데 에브라힘 라이시라고 하는 이란의 대통령 역시 하메네이와 똑같은 결을 가진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란 체제에 있어서는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체제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쿠르드족 출신 22살 여대생이 가족 친지를 여행하다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국내 탄압 정책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란이 드론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 편을 확실히 들게 됐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란 핵 합의를 위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으르렁댈 때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었는데 그만 이란이 드론을 러시아에게 주고 그 이란산 드론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란 핵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을 유럽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은 내부적으로 자국민들의 죽음과 거기에 일련의 시위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상하게 개입하면서
이제 핵 합의를 이끌어 나갈 만한 동력은 많이 약화됐다. 물론 극적인 그 모멘텀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이란 역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치고 나가는 거침없는 행보 때문에 그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이란은 지금 사회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져 있고 이 과정에서 점점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그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튀르키예는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유럽을 지향하다가 이제 다시 중동, 중앙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슬람 가치를 내세우고 이제 내년이면 튀르키 옛날 그 오스만 그 술탄조의 패망 100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제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공화국으로 쪼그라들어 있던 튀르키예가 이제 다시 이슬람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중동에서 깃발을 들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즉 수니 왕정과 이슬람 전통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혁명 시아파 사상, 이슬람 시아파 혁명 급진 사상을 국시로 하는 이란, 그 두 진영 사이에 100년 동안의 세속주의와 선거를 하고 의회를 가지고 있고 유럽과 비슷하게 바뀌어 있는 튀르키예가 다시 등장하면서 튀르키예 모델도 멋있지 않니? 하고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동안 가장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9.11 이후의 테러와의 전쟁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견제, 즉 인도 태평양 전략에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은 러시아가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조금 교착 상태이고 제대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 세 나라가 지역 패권을 들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국제정치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안정 상태, 평화 상태를 담보하려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오는 단어이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중동은 균형으로서 평화가 유지되는 케이스보다는 어느 한 힘이 다른 힘을 압도하면서 복속시키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행태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지만 으르렁거리면서 공존하는 것보다는 누가 이기든 지든 한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보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의 3자 경쟁, 거기에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이 딱 끼어들면서 또 중견 국가로서의 영내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런 그 구조는 단순히 세력 균형 상태를 지향하면서 뭔가 안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쩌면 끝간데 없는 싸움과 끝간데 없는 서로와 서로에 대한 투쟁으로 계속해서 분쟁 상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그런 우울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수많은 비판과 여러 가지 우려 속에 US is back,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됐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러나 미국이 옛날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사안에 따라서 소위 소다자주의 여러 가지 그 포뮬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I2, U2, 이스라엘, 인디아, UAE, 미국. 그 I2, U2 같은 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이슈별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더 이상 옛날처럼 민주주의, 가치, 인권, 그리고 여기서 어긋나는 것들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어, 민주화시키겠어라고 하는 형태의 아주 거침없고 자신만만하던 시대는 이제 다시 도래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이 중동에서 읽히는 지정학적 도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